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아, 네. 그러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다시 박수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오늘은 RO 시스템 전처리에 관련된 오염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RO 시스템에서 파울링이 일어나겠는데, 그러니까 오염이 바이오 파울링이라든가 유기물 오염, 그 다음에 콜로이드성 파티클 오염, 그 다음에 스케일 오염,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통 그런 이런 현상, 파울링이 일어나게 되면, 오염이 일어나게 되면 멤브레인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바이오 파울링 같은 경우는 처리수 유량이 감소를 하는데, 반면에 솔트 패세이지, 그러니까 이온이 투과되는 그런 수질의 변화는 별로 없고, 대신에 차압이 과량하게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물 오염을, 특히 오일이라든가 캐다인 폴리머 같은 경우, 이런 양이온성 폴리머 같은 경우들이 있는 경우는,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수가 아주 급격히 감소를 하고, 솔트 패세이지는 수질의 영향은 별로 없고 차압도 별로 없는 반면에 처리수의 유량이 급격히 준다는 것, 이런 현상이 나게 되면 유기물 오염 중에서 이런 특히 오일이나 이런 것도 오염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콜로이드성 파티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퍼메이트 유량도, 처리 유량도 줄어들고, 솔트 패세이지 이온의 처리수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차압도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케일 파울링 같은 경우에는 처리 유량은 주는 반면에 솔트 패세이지, 그러니까 그 이온을 통과하는 처리 수질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요. 그 차압도 서서히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RO 시스템에서 우리가 퍼스트 어레이, 세컨 어레이, 보통 퍼스트 뱅크, 세컨 뱅크, 이렇게 보통 75% 정도의 운전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퍼스트 뱅크의 델타 P가 세컨 뱅크의 델타 P에서 그 퍼스트 뱅크, 퍼스트 어레이의 델타 P가 세컨 어레이 쪽보다가 큰 경우, 차압이 큰 경우에는 보통 전처리 불량,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통 이 파티클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전처리 불량을 보통 나타나게 된다. 대신에 반면에 델타 P1보다가 델타 P2가 후쪽 D단 뒤쪽 부분들이 델타 P가 큰 경우, 비교를 했을 경우에 스케일 형성이라든가 바이오 파울링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P가 그가 전처리 쪽, 그러니까 앞쪽에 퍼스트 뱅크 쪽, 퍼스트 어레이 쪽에가 큰 경우에 보통 전처리가 불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CIP를 하게 되면은 이 탄력률과 프럭스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CIP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탄력률도 줄어들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전처리 쪽인데, 스케일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근데 스케일 장애 같은 경우 실리카라든가 그럼 CaCO3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보통 세정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정을 해도 프럭스가 줄어들다가 다시 약간 상승하고 다시 줄어들게 되고, 탄력률도 다시 세정을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스케일 장애에서 특히 실리카라든가 MgS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좀 세정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처리 불량 쪽에서 파울링의 원인은 보통 응집제 첨가량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응집제 방해 물질이 존재하거나, 부적절한 고분정제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고분정 응집제 반응 시간이 부족한 경우,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알루미늄이나 철분 같은 경우,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 pH 조절 불량에서 알루미늄이 유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적합한 응집제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앞쪽에 전체를 통해서 여과제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머드볼 현상, 그러니까 여과가 잘못되는 필터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시스템 부식, 앞에 전처리 쪽 부분들의 배관들이 철배관이나 이런 경우에 그 코팅 물질이 나오거나 부식 물질이 나오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처리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회수율이 증가되는 고회수율 같은 경우는 농축이 이제 높게 되면은 그 농도 물질들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용해도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그 스케일 물질들이 침적되게 돼서 스케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케일 방지제가 적절하게 이제 첨가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아로막이 비정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그 압력용기 우리가 배셀로부터 농축 수량이 설계치보다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앞쪽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로 멤브레인 모듈의 미니멈 유량이 농축수의 미니멈 유량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앞쪽에 이게 그 물이 패스되지 않도록 하는 유실이 이것이 적절하게 설치를 하는 것은 패싱되는 경우, 결국 패싱된다는 얘기는 이 농축수 그 멤브레인 쪽의 농축수 유량이 적어진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실이 없는 이제 그런 멤브레인도 있죠. 그래서 프로핀 멤브레인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축수 쪽의 미니멈 유량이 훨씬 이제 큰 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컨 어레이 쪽에 스케일이 발생하기가 보통 쉽기 때문에 CaCO3 같은 경우에는 산에 제거가 잘 됩니다. 근데 CaSO4나 뭐 BaSO4, 그다음에 SCR 실리카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막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전용 세정제가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긴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 쪽에 이제 슬라임 파울링, 미생물의 파울링 같은 경우에는 RO 시스템 전체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후단 쪽에서 그 TDS의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더 자라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세컨뱅크 쪽에서 이제 성장하기 쉽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스페이서의 메쉬 쪽 부분들, 농축소가 나오는 메쉬 쪽에도 바이오 파울링이 도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적절한 바이오사이드가 적용이 됐거나 박테리아 영양원이 이제 COD나 TOC가 높은 경우에 미생물 슬라임에 의한 파울링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RO 멤브레인에 이제 열화되는 경우들도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열화가 되게 되면 이제 투과 수량이 증가를 하고 투과 수량의 수질이 악화되는 이러한 것이 생겨야 됩니다. 이제 보통 프룩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화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탄력률과 솔트 패티지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탄력률이 증가를 하게 되었더니 염의 그 탄력률이 떨어지는 그런 일인데, 근데 CIP를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멤브레인은 열화가 된 멤브레인을 갈아야 되겠죠. RO 멤브레인 열화에 되는 원인으로서는 잔류염소에 대한 그래서 ORP가 보통 한 250mV 이하로 보통 해주라고 말씀드리고, 그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앞쪽에 염소 처리를 해서 그 프리크로린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듐 비설파이트 SBS를 사용하는데, 이 SBS도 카파나 코발트나 이런 그 전이금속의 중금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폴리아마이드 막을 열화시킵니다. 그래서 SBS가 일반적으로 이제 잔류염소 제거 사용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폴리아마이드 막의 급격화 산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O 막의 이제 가수분해, 그러니까 pH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이거 세정이죠. 세정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RO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막의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열화가 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인 파톤, 우리가 뭐 그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뭐 해머링이 많이 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과도한 진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막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잔류염소에서 RO 멤브레인 열화가 하는데 보통 그 SBS를 주입하면서 최소 반응 시간이 15초 정도를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 시간이 너무 낮게 되게 되면 이제 ORP 우리가 컨트롤을 합니다만은 이제 반응 시간 15초 이하인 것 같은 경우는 프리크로린이 0으로 나오는데도 SBS 부분들이 뒤쪽에 멤브레인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BS 특히 이제 그 카파라든가 코발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0.01 ppm 정도 아주 미량이 있는 경우에도
소디움 설파이트가 생성돼 가지고 변화 촉매가 돼 가지고 RO 멤브레인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산화제하고 pH 부분인데, 산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산화수소라든가 가망감산 칼슘, 오존, 크로라인, 프리Cl2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약하게 들어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게 되면 RO 멤브레인이 손상된다는 이런 거예요. 그다음 pH가 15도 높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가수 분해가 일어나서 멤브레인에 손상을 주게 돼서 세정을 자주 해주는 것이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유분에 의한 RO막에서 특성을 잠깐 보게 되면, 아까도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때. 근데 뭐냐면 여과 수량이 이렇게 서서히 줄게 되고 델타P는 별로 없는 이러한 현상을 되고, 막의 열화 같은 경우는 염 제거율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열화됩니다. 제거율이 떨어지고 여과 수량도 늘어나는 이런 말열에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무기능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염 제거율이 이제 스케일이 경성되면서 염 제거율 떨어지고 여과성이 떨어지고 델타P가 올라가는 스케일 발생 이런. 콜리더성 입장 같은 경우는 염 제거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여과 수량도 아주 서서인데 델타P도 서서히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의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슬라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염 제거율은 별로 없고 여과 수량이라든가 델타P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액티베이트 카본, 앞에서 보통 이제 리우스 시스템 쪽에, 보통 반도체 쪽에 TFT LCD 필름 만드는데 리우스 쪽에서 폐수를 NBR을 처리를 하고, 이게 처리된 물을 액티베이트 카본 처리를 하고 백필터 넣고 RO를 놨는데, 액티베이트 카본을 났는데 여부에서 뒤에 있는 백필터가 너무 자주 이제 막히게 되고 CIP 주기가 늘어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액티베이트 카본에서 지금 미생물이 들어갈 때는 2 곱하기 10의 2승 퀄리폼 유닛이었었는데, 나올 때는 7 곱하기 10이 많이 됩니까? 액티베이트 카본이 유기물 오염이라든가 미생물 오염이 돼가서 거기서 미생물이 자라게 돼가서 더 오히려 유기물은 제거가 됐는데 미생물에 자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오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산화성 염소 살균제를 액티베이트 카본 후단에다가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트 카본을 RO 전처리 쪽으로 쓰는 경우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TOC가 높아가지고 액티베이트 카본 TOC를 잡은 경우에 거기서 미생물이 번식이 아주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프렌트 쪽에서 정수 시스템인데, MF 쪽의 필터가 많이 자주 막히는 현상이 발생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카트리지 필터 쪽에 있는 이물질들을 분석하니까 알루미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은 알루미늄에 의한 그런 부분들의 파울링으로 돼서 이제 이런 알루미늄 부분들을 전체리 쪽에서 전체리 쪽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거로 해결하게 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슬라임에 대한 오염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판 쪽에 이제 RO 차압이 이제 상승하게 됐죠. 이렇게 슬라임들이 오염되게 되면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탄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산소라든가 그다음에 이 질소 같은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미생물들의 어떤 슬라임의 형성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이제 살균제를 NOC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거 대신에 비산화성 염소 살균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비살균제, 그러니까 이제 비산화성 염소나 비산화성 살균제를 많이 적용을 해서 슬라임이라든가 박테리아 오염, 그러니까 미생물 오염을 많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쪽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폴리알루미늄 코랄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통 알람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폴리머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아주 급격하게 실이 가동 3일 만에 RO 생산도가 10분의 1로 감소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그 폴리머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카본이라든가 뭐 이런 설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슬라임에 대한 폴리머에 대한 오염이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폴리머 쪽에 들어오는 침전주의 그 폴리머 투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RO 멤브레인의 전랑 교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델타-P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리카 오염 같은 경우 그래서 가동 6개월 만에 생산 수량이 급격히 감소를 해가지고 RO 멤브레인 전랑 교체라고 하는데 CIP를 해도 성능이 회복되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리카가 오염이다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서 앞쪽 부분들에 이제 실리카를 제거하는 이제 응집 침전주에서 전처리 쪽을 보완해서 실리카 제거를 해주고 뒤쪽에 실리카 전용 분산제 스케일 이니비터도 실리카나 이런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염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RO 시스템이나 전처리 시스템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오염은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오염이 어디서 일어난지를 사실은 잘 모르게 됩니다. 특히 유기물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투명한 그림 같이 투명한 이런 그 병에다가 순서대로다가 전처리 앞쪽부터 순서대로 쭉 탱크, 처리수, 그다음에 뭐 탱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순서대로다가 그 물을 넣고 전체적인 놓고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 부분들이 이렇게 녹색 부분들이 형성되는데 앞에 있는 전처리 했던 수질보다가 뒤에가 더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뒤쪽 부분들의 수질이 뭐 색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오염이 된 부분들이고 파울링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리지 필터를 열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0.45 마이크론 같은 거 SCA 같은 그 필터를 가지고선에 걸러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RO 멤브레인 쪽을 그 아톱시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좀 해보게 되면은 요 지금 봤던 이런 그 순서대로 나가서는 물을 쭉 떠놓고 그 칼라를 비교를 해서 오염은 소스라든가 오염돼 있는 어느 쪽 부분들을 이렇게 위치를 찾는 부분들이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O 시스템 오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RO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